솔직히 반말하고 욕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는데 이건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분명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도 했고 크리스탈 볼은 저에게 없고 오히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확언을 한다면 도망가라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에게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44페이지짜리 Harvard Housing Report 2020년 11월 나온 이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토대로 2020년 여름 미국 부동산이 왜 핫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2021년에 미칠 포텐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해진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제가 잘났으면 공부를 안 했겠죠. 제가 스스로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해서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금융 쪽 공부를 일주일에 30시간씩은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CFO도 저한테 공부를 좀 쉬엄쉬엄 하라 그러지 더하란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반말로 막 찍찍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해도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래를 확언한다는 사람은 저는 그건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확언을 하겠어요. 본인들의 다 오피니언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이벤트가 딱 생겼을 때 이거를 보고 이게 주는 시그널이 뭘까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나름 판단할 수 있는 개개인의 시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나서서 저는 뭐 크리스탈볼도 없지만 미래 주식시장은 뭐 폭락할 거예요, 부동산은 폭락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도 들으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 하버드 리포트를 토대로 2020년 여름에 부동산 시장이 왜 핫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그 이유들이 과연 이게 2021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어떠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버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갑자기 신뢰성이 확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신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걸러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 지역의 마켓들을 합쳐서 우리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미국 부동산 시장을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서브 마켓들이 요소들이 너무나 다른데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본인만의 시야가 있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분별력을 갖고 잘 걸러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버드가 언급한 첫 번째 이유는 역대급으로 낮은 이자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에 30년 픽스 모기지는 2.99%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미국 부동산 시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 시점 12월에는 2.67%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디맨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려면 이 이자율을 보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은 2020년 마지막 회의 후에 페드는 국민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해 계속 금리를 바닥에 깔고 모니터리 policy를 펼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컨센서스는 2023년까지는 현재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엄밀히 말한다면 페드가 말하는 이 interest rate, 기준금리는 mortgage rate과 직접적인 상관없어요. 그냥 간단히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연준이 말하는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은행 간에 거래할 때 이제 붙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크레딧 카드 같은 이제 단기 이자들은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mortgage rate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mortgage rate는 오히려 10-year treasury rate, 10년짜리 국채와 연동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해서
10-year treasury rate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페드가 직접적으로 이 mortgage rate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monetary policy입니다. 페드가 말하는 policy 중에서 mortgage backed security, MBS라고 하죠. 뭐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더라? 뭐 주택 저당 증권? 뭐 이런 거를 사오면은 mortgage rate이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펼치고 있는 monetary policy를 계속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foreseeable future까지 아마 mortgage rate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던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mortgage rate에 주는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뭐 secondary market transaction도 있고 물가 상승도 요인이 될 수가 있고 mortgage 자체의 수요와 공급도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이자율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 것은 이 mortgage rate이 내려가면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디맨드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 또 offsetting 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요. mortgage rate이 낮아져서 디맨드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이때 집값이 너무 확 올라버리면 affordability가 떨어지겠죠. 근데 affordability가 떨어지면 또 디맨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affordability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이따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 판단하는 그 기준 시점에 지금 현재 집 가격이 어떤지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terest rate이 내려가면은 무조건 디맨드가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 상황에선 어떤 게 좋은지 개개인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인구는 인구 통계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바이어 마켓에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상 30세에서 44세 성인들이 첫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2018년에서 2019년 인구 증가를 한 수 중에서 이 캐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이 반이라고 합니다. 포텐셜 바이어들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문가들이 K-shape recovery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K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 리포트의 주장은 집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higher income household,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타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혜주인 인더스트리 있잖아요. 뭐 테크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유익 있게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하겠죠. 만약에 이 higher income household가 더 늘어난다면 buying power가 많은 인구가 는다는 소리니까 마켓의 디맨드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려가는 부류가 더 많다면은 그만큼 buying power가 약한 인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디맨드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점도 유익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시즈널리티의 파괴라고 합니다. 뉴 홈 세일즈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집 구매를 날씨가 좋은 봄에 시작을 해서 초여름에 피크를 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때문에 왜 봄을 아예 통으로 날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가 여름으로 몰렸기 때문에 여름에 디맨드가 확 높아졌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2020년 중반기와 하반기에 미국 부동산이 핫했던 이유가 이런 seasonality effect, 노이즈가 낀 현상인지 아니면 fundamentally strong 해서 이게 2021년, 2022년까지 쭉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자체가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저도 이거 옛날에 이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풀하우스 이펙트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들도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집에서 공부를 해요. 갑자기 온 가족이 24시간 함께 부둥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신가요? 자기만의 스페이스도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을 좀 피해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도 맨날 노는 공간에서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되니까 좀 공부만 할 수 있는 또 공부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집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사들이 하나둘씩 재택근무를 장기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구화하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고 비싼 도심을 떠나서 교외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갈 때 이제 좀 더 큰 집을 사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한몫을 하는데요. 저도 하이라이즈 콘도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쓰레기 버리면서도 만나고 여러 곳에서 만나니까 이런 공통된 주거지를 떠나서 개인 주택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잘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변종이 생기는
바뀌는 것인지, 재택근무는 장기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2020년에만 있었던 해프닝인지,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를 떠나 교외로 향하는 것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트렌드인지, 내가 보고 있는 마켓은 인구의 인플로우가 많은 곳인지 아니면 아웃플로우가 많은 곳인지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저는 잘 챙겨보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집을 사고 파는 이 익스피리언스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에 확 꽂혀갖고 이거 사고 싶어갖고 계속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다른 차와 다르게 그냥 웹페이지에 들어가갖고 100불 디파짓하고 클릭 몇 번으로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편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추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많겠죠.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이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트랜잭션 타임을 확연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디맨드 쪽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2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affordability, 그리고 2번째는 borrowing ability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ffordability, 즉 집이 너무 비싼지 안 비싼지를 이제 measure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 소득 대비 집 가격을 측정하는 수치인데요. 집값이 소득 상승보다 더 빨리 증가하면서 2019년 이 수치가 4.3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07년 최고치인 4.7보다 아직 9% 낮은 기록이긴 하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거 역시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rrowing ability를 measure하는 방법은 mortgage credit availability index라는 게 있대요. 이게 대출 심사 기준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지수는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심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죠. 이 affordability와 borrowing ability도 디맨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역시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하버드 리포트를 토대로 여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핫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여름에 핫했던 그 이유가 2021년, 22년에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같은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해서 2020년에는 이랬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확언을 할 수 없는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이벤트가 나중에 일어나면은 2020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과 투자자의 심리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수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공급과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